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십니까. 보드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책, 제가 최근에 읽고 있었던 책의 제목은 행복 버리기 기술이었어요. 왜 였어요? 라고 말을 하냐면 이 책의 저자가 마크 맨슨인데요. 제 채널에서는 3년 전에 읽어드렸던 그 신경 끄기의 기술, 그 책의 두 번째 책이었던 겁니다. 물론 지금 제 채널 안에는 없어요. 1년 전에 전체 영상 삭제 행렬에 함께 끌려갔었으니까. 워낙 초기 영상인지라 그대로 편집해서 내보낼 생각은 아니었지만 이 영상이 백업본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걸 어제 알게 됐어요. 네이버 TV에도 없더라고요. 이 책이 왜 유난히 기억이 났냐면 책 내용을 녹음을 다 하고 나서 끝 무렵에 제가 엄청난 소리로 한숨을 쉬었어요. 그럴 수 있죠.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이러면서 왜 이렇게 한숨을 쉬었는데 문제는 이제 편집 때 그걸 놓치고 만 거예요. 그거를 딱 잘라냈어야 되는데 그냥 한숨이 그냥 그 크게 쉰지어진 대로 편집이 안 돼서 업로드가 되고 오픈이 된 거였죠. 올리고 나서 알게 됐어요. 아이고 미쳤다, 이걸 그냥 올렸네. 근데 뭐 구독자가 100명도 안 될 때였고, 에이 이 긴 책을 뭐 누가 끝까지 듣겠어. 근데 어느 분이 아이고 한숨까지도 책의 내용인가 봅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아유 얼굴이 벌개졌어요. 부끄러워서. 그땐 많이 부끄러웠어요 진짜. 그 영상, 그 녹음본이 사라졌습니다. 영원히. 지금 보니까 어쩌면 그 시절 그렇게 어설프고 실수했던 것들이 이렇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을까요? 다시는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그래요. 아쉬워요. 지나간 우리들 시간들처럼 그런 건가? 지나고 나니 다 좋았더라, 이런 마음인 건가 싶기도 합니다. 서론 길다고 또 혼나겠다. 자, 얼른 다시 돌아와서 이 마크 맨슨의 두 번째 책인 행복 버리기 기술을 소개하기 전에 원래 들려드렸던 신경 끄기 기술을 다시 읽어드리고 싶어졌어요. 갤리온에서 2017년에 편했었고요. 옮긴이는 한재호입니다. 세계적으로 800만 부 이상을 팔아치웠다고 해서 또 유명해지기도 했었죠. 내용이 좀 독특해요. 삶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한 글이에요. 자, 다시. 이 책은 행복하고 긍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은 소용이 없고 되려 우리는 한계와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나은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화법이 좀 세달까? 예, 이 글들이 블로그에서 시작된 거란 말이죠. 엄청 직설적이에요. 애둘러대지 않고 할 말은 하고야 마는 것 같은 느낌? 투박하고 거친데 되게 웃겨요. 계속 고개는 끄덕거려지는 그런 흡입력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읽어보니 3년 전에는 무심결 넘겼던 다른 챕터가 가슴에 와 닿네요. 모든 게 내 책임이다 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든지 100% 내 책임이다. 그걸 내가 저지르지 않았어도 내 책임이다. 그런 일들은 너무 많다. 자,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시죠? 자작나무 약국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은 한숨 쉬지 말아야지. 선택을 했으면 책임도 져야지. 42.195km를 어떻게 달릴 것인가? 이런 상상을 해보자. 누군가 나타나 42.195km를 뛰지 않으면 가족을 죽이겠다고 당신을 협박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번엔 이런 상상을 해보자. 멋진 운동화와 스포츠용품을 구입해 몇 달 동안 엄격히 훈련을 한 뒤 처음으로 마라톤을 완주한다. 결승점에서는 당신을 기다리는 가족과 친구가 환호를 보낸다.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 아닐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42.19km를 뛰고 똑같이 고통이 온몸으로 퍼진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선택해 준비했을 때에는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되고 억지로 했을 때에는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경험이 된다. 쓰라린 기분을 느낄 것인가? 솟구치는 기운을 느낄 것인가? 둘 사이를 가르는 건 이건 내 선택이니 내 책임이야 라는 마음가짐이다. 지금 비참함을 느끼고 있다면 아마도 그건 현재 상황의 일부를 내가 통제할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선택과는 무관하게 억지로 떠맡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 문제는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에너지를 느낀다. 반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문제가 강요되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부당함과 비참함을 느낀다. 대학 시절 나는 프로 갬블러가 돼볼까 하는 터무니없는 상상을 했다. 포커로 돈과 이런저런 것들을 땄다. 재미있었지만 1년 정도 열중한 뒤 그만뒀다. 컴퓨터 화면을 쳐다보고 밤을 꼴딱 새우고 오늘 딴 수천 달러를 내일 몽땅 잃을 수 있는 생활은 나에게 맞지 않았다. 게다가 포커는 생계수단으로서 딱히 건전하거나 안정적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포커를 치면서 보낸 시간은 삶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포커의 매력은 언제나 운이 얽혀 있지만 운이 게임의 장기적인 결과를 좌우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나쁜 카드를 받은 사람이 좋은 카드를 받은 사람을 이길 수 있다. 물론 좋은 카드를 받은 사람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결국 승자는 각 선수가 게임 중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나는 같은 관점으로 삶을 바라본다. 우리 모두가 카드를 받는다. 어떤 이는 남들보다 좋은 카드를 받는다. 그러니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카드에만 신경이 팔려 망했다는 생각을 하기 십상이지만 사실 게임은 우리가 그 카드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 것인가, 어떤 결과를 받아들일 것인가에 달려있다. 주어진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포커 게임의 승자가 된다. 삶도 마찬가지다. 최고의 카드를 받은 사람만이 승자가 된다는 법은 없다. 사회 부적응자를 최고의 석학으로 만든 선택. 윌리엄 제임스에게는 문제가 있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제임스는 부유하고 명망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날 때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병마에 시달렸다. 어린 시절에는 일시적으로 눈이 안 보인 적도 있고 심각한 위장장애로 구토하는 일이 잦아 음식을 신중히 가려 먹어야 했다. 청각에도 문제가 있었고 허리에 경련이 일어나면 며칠 동안은 똑바로 앉거나 서지도 못했다. 건강 탓에 제임스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다. 친구가 별로 없었고 학교에서 특출한 학생도 아니었다. 대신 그림을 그리며 하루를 보냈다. 제임스가 유일하게 좋아하고 잘한다고 느끼는 게 그림 그리기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다른 사람들은 제임스가 그림을 잘 그린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성인이 되었을 때 그림을 팔아보려 했지만 아무도 그의 작품을 사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만 축내고 있자 부유한 사업가인 아버지는 그의 게으름과 무능함을 비웃기 시작했다. 그 사이 남동생 헨리 제임스는 세계적인 소설가의 반열에 들어섰고 여동생 앨리스 제임스도 훌륭한 작가가 되었다.
윌리엄은 집안의 애물단지이자 천덕꾸러기였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버지는 사업상의 인맥을 동원해 제임스를 하버드 의대에 입학시켰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말을 남기며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제임스는 끝장이었다. 하지만 제임스는 하버드에 전혀 적응하지 못했다. 의학은 그에게 맞지 않았다. 제임스는 줄곧 사기꾼이 된 듯한 느낌에 시달렸다. 자기의 문제도 극복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나설 수 있는가? 어느 날 정신과 병동을 둘러본 뒤 제임스는 일기에 자신이 의사보다는 환자를 닮았다고 적었다. 몇 년 뒤 제임스는 의대를 그만둠으로써 또다시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렸다. 하지만 아버지의 분노를 감당하는 대신 도피하기로 마음먹은 그는 인류학 탐험대에 합류해 아마존 열대 우림으로 향했다. 1860년대 당시에 대륙을 건넌다는 건 어렵고도 위험한 일이었다. 생존을 위협하는 전염병과 익사하는 소떼들이 가득한 서바이벌 게임 같았다. 아무튼 제임스는 아마존으로 향했고 진정한 모험이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놀랍게도 그의 연약한 육체는 험난한 여정을 꿋꿋이 견뎌냈다. 하지만 마침내 목적지에 당도해 탐험을 시작하려는 찰나 제임스는 천연두에 걸려 정글에서 생을 마감할 뻔했다. 곧이어 허리경련이 재발해 걷기조차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제임스는 천연두로 바싹 여위고 허리 통증 때문에 거동이 힘든 상태로 남아메리카 한복판에 홀로 남겨졌다. 탐험대는 그를 남겨둔 채 걸음을 재촉했다. 집으로 갈 길이 막막했다. 몇 달은 걸릴 텐데 도중에 죽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제임스는 용케 뉴 잉글랜드로 돌아왔고 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를 맞이했다. 이제 나이가 30에 가까웠지만 여전히 직업이 없었고 하는 일마다 실패했으며 시시때때로 발목을 잡는 건강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삶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고통과 실망뿐인 듯했다. 제임스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철학자 찰스 퍼스의 강의록을 읽던 제임스는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날부터 1년 동안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든 100%내 책임이라고 믿으며 살아보겠다는 다짐을 일기에 적었다. 이 기간만큼은 실패에 대한 생각은 제쳐둔 채 있는 힘을 다해 자신의 상황을 바꿔보기로 한 것이다. 그래도 나아지는 게 없다면 그건 자신에게 상황을 바꿀 힘이 없다는 뜻이므로 그때 목숨을 끊기로 했다. 결과는 윌리엄 제임스는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가 됐다. 그의 저술은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됐으며 그는 당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인이자 철학자이자 심리학자로 평가받는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되어 미국과 유럽 전역을 돌며 강연했다. 또한 결혼을 해 자식을 5명 낳았다. 그중 헨리는 유명한 전기 작가가 되어 퓰리처상을 받았다. 후일 제임스는 자신의 작은 실험을 부활이라고 일컬었고 그 덕에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여기에 단순한 깨달음이 있다. 명심하라. 외부 환경이 어떠하건 간에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 책임이다.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전부 통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언제나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 이건 알건 모르건 간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경험에 책임이 있다. 없을 수가 없다. 삶에서 맞닥뜨리는 사건을 의식적으로 해석하지 않기로 하는 것도 사건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다. 사건에 대응하지 않기로 하는 것도
일종의 대응이다. 당신의 잘못이 아닌 상대방의 잘못으로 접촉사고가 난다고 해도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정하는 건 당신 책임이다. 좋든 싫든 우리는 우리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에 언제나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언제나 매 순간, 매 사건의 의미를 해석한다. 언제나 가치를 선택해 그에 따라 살아가며 기준을 정해 그것으로 사건을 평가한다. 때로는 어떤 기준을 택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이 좋은 것이 될 수도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 요점은 의식적이든 아니든 우리는 언제나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언제나. 인간은 어딘가에는 신경을 쓰게 되어 있다. 어떤 것에도 신경을 안 쓰는 것도 뭔가에 신경을 쓰는 것이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선택에 관한 것이다. 무엇에 신경을 쓸 것인가? 어떤 가치에 따라 행동할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삶을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좋은 가치와 좋은 기준을 선택했는가? 그 이별은 결국 내 책임이었다. 몇 년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어리고 멍청했을 때 나는 블로그에 글을 쓴 다음 마지막에 이러한 글을 덧붙였다. 한 위대한 철학자는 말했다. 큰 책임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고. 그런데 누가 한 말인지 생각이 나지 않아서 출처를 적지 않았다. 그러자 10분 뒤 댓글이 달렸다. 스파이더맨의 삼촌이 위대한 철학자였군. 아무튼 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는, 특히 술 한잔 들어가면 너도 나도 주워 섬기는 말이다. 똑똑한 척하는 좋은 명언이지만 사실은 알게 모르게 다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전하는 것뿐이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사실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나은 심오한 버전이 있는데 명사 2개만 바꾸면 된다. 큰 책임에는 큰 힘이 따른다. 삶에 더 큰 책임감을 가질수록 삶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내 문제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자세가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다. 전에 알던 한 남자는 자기가 여자를 못 만나는 이유가 키가 작아서라고 생각했다. 그는 사실 교양이 있고 재미있고 잘생긴 1등 신랑감이었다. 하지만 그는 여자들이 키 작은 남자를 안 좋아한다고 확신했다. 스스로 키가 작다고 느낀 탓에 그는 여자를 만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몇 차례 만나도 봤지만 상대 여성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그녀가 자신을 매력 없는 남자로 생각한다는 증거로 받아들인 후 자신을 싫어하는 거라고 결론 내렸다. 알고 보면 상대방이 자신에게 호감이 있을 때조차도. 그러니 그의 연애사는 당연히 엉망진창이었다. 그가 깨닫지 못한 건 자신을 괴롭히는 키라는 가치를 스스로 선택했다는 점이다. 그의 상상 속에서 여성들은 오로지 키에만 매력을 느꼈다. 그러니 솟아날 구멍이 있을 리가 없었다. 그 가치를 선택함으로써 삶의 주도권을 잃고 형편없는 문제에 시달리게 됐다. 키 큰 사람을 위한 세상에서 키 작은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연애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는 다른 가치를 선택할 수도 있었다. 이를테면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는 여성을 만날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상대의 순수한 호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가치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어떤 가치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는 자기가 가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조차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몰랐다고 해도 자기의 문제는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책임은 자기 몫인데도 그는 계속 불평만 해댔다. 술집 바텐더에게 이러한 말을 하기도 했다. 나는 선택권이 없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여자들은 절대 날 좋아하지 않아. 형편없는 가치에 집착하는 자기 연면에 빠진 머저리를 좋아하지 않는 게 전적으로 여자들 잘못이라 이거지. 많은 사람이 내 문제는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기를 꺼리는 이유는 내 책임이 곧 내 잘못을 의미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책임과 잘못이 일반적으로 붙어 다니는 건 사실이지만 둘은 같은 게 아니다. 가령 내가 당신 차를 들이받으면 그건 내 잘못이고 동시에 난 법적으로 당신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다. 설령 우발적 사고였다 해도 내 책임이다. 사회에서 통용되는 잘못이라는 개념은 내가 사고를 쳤으면 내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렇지만 내 잘못이 아닌데에도 내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들이 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아침 현관에 갓난아기가 놓여 있다면 그 아이가 거기 있는 건 내 잘못이 아니지만 이제 그 아이는 내 책임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선택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어떤 행동을 선택하든 내 선택과 관련된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나다. 판사는 사건을 선택하지 않는다. 특정 사건에 배정되는 판사는 그 범죄를 저지르지도 목격하지도 않은 무관한 사람이지만 그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진다. 판사는 판결을 내려야만 한다. 어떠한 기준으로 해당 범죄를 심판할지 정하고 그 기준을 확실히 집행해야 한다. 우리는 항상 경험을 책임지며 살아간다. 그것이 내 잘못으로 생긴 일이 아닐지라도 이것은 삶의 일부다. 책임과 잘못이라는 개념의 차이를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잘못은 과거 시제이고 책임은 현재 시제다. 잘못은 과거에 선택한 것의 결과이며 책임은 지금 이 순간 선택한 것들의 결과다. 당신은 이 책을 읽기를 선택하고 있다. 이 개념들을 생각하기를 선택하고 있다. 이 개념들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기를 선택하고 있다. 당신이 내 발상을 설득력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마도 내 잘못일 거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건 당신 책임이다. 내가 이 문장을 쓰기로 선택한 건 당신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이 문장을 읽거나 읽지 않기로 선택한 건 당신 책임이다. 자신의 처지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것과 자신의 상황에 실제로 책임을 지는 것은 다르다. 당신의 상황에 책임이 있다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이다. 당신의 불행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불행을 책임질 사람은 오로지 당신뿐이다. 왜냐하면 살면서 맞닥뜨리는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건 언제나 당신이기 때문이다. 경험을 평가할 기준을 선택하는 건 언제나 당신이다. 내 첫 여자친구는 날 하루아침에 차버렸다. 그녀는 자신의 선생님과 바람을 피웠다. 정말 굉장했다. 어느 정도였냐면 마치 주먹으로 복부를 253번쯤 얻어 맞은 것 같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가 이 문제를 터놓고 얘기하자마자 그녀는 날 버리고 그에게로 갔다. 함께했던 3년이란 시간이 화장실 변기물 내리듯 사라졌다. 그 뒤로 몇 달 동안 나는 꼴이 말이 아니었다. 그건 예상할 만한 일들이었다. 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나는 내 불행을 그녀의 책임으로 돌렸다. 그래봤자 나아지는 건 없었다. 오히려 더 비참해질 뿐이었다. 나는 그녀를 잡을 수 없었다. 아무리 전화하고 소리 지르고 돌아오라고 애원하고 불쑥 집으로 찾아가고 전남친이 의뢰하는 별별 미친 짓거리를 다 해도 그녀의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내 아픈 가슴을 그녀의 탓으로 돌리려 했지만 그건 결코 그녀의 책임이 아니었다. 내 책임이었다.
눈물과 술을 한 바가지씩 쏟고 들이붓고 나서야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녀가 내게 몹쓸 짓을 한 건 사실이니 그녀의 잘못을 탓할 이유야 충분하지만 지금 내 행복을 되찾는 건 오롯이 내 책임이었다. 그녀가 짠 하고 나타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리는 절대 없었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했다. 생각이 바뀌자 상황도 바뀌었다. 나는 먼저 생활 방식을 개선했다. 운동을 시작하고 그동안 소홀히 대했던 친구들을 만나 시간을 보냈다. 일부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외국을 여행하며 많은 것을 배웠고 자원봉사도 했다. 그러자 점차 기분이 나아졌다. 그래도 그녀가 내게 한 짓을 떠올리면 화가 났다. 하지만 이제 적어도 내 감정은 내가 책임지기로 함으로써 더 나은 가치를 선택하게 된 것이었다. 다시 말해, 그녀가 망친 관계를 되돌리기 위한 가치가 아니라 나 자신을 돌보고 나 자신에게 만족하기 위한 가치를 선택한 것이다. 약 1년 후 좀 웃긴 일이 생겼다. 우리 관계를 돌이켜보니 전에는 몰랐던 문제가, 그러니까 내 잘못이며 내가 손쓸 수도 있었을 문제가 눈에 밟히기 시작했던 것이다. 내가 좋은 남자친구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곁에 애인이 있는데 뭔가에 홀린 듯 바람을 피우는 일은 기존의 관계에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 때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녀를 용서한다는 건 결코 아니다. 하지만 내 실수를 받아들이고 나니 내가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무고한 피해자는 아니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형편없는 관계를 그만큼이나 오래 유지하는데 내가 역할을 했다는 점도 깨달았다. 사귀는 사람끼리는 결국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기 마련이다. 형편없는데 가치를 두는 사람과 그렇게 오래 만난다면 나와 내 가치는 어땠겠는가? 내가 어렵사리 배운 바에 의하면 당신이 이기적이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당신 역시 그러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단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지금 돌이켜보면 그녀의 성격을 드러내는 적신호가 훤히 보이는데 당시에는 그걸 싹 무시했다. 그건 내 잘못이다. 돌이켜보면 내가 그녀에게 최고의 남자친구는 아니었다는 점도 명백했다. 사실 난 종종 그녀를 냉정하고 거만하게 대했다. 때로는 그녀의 사랑을 당연시했고 바람맞히고 상처 줬다. 이것들 또한 내 잘못이다. 내 실수로 그녀의 실수를 정당화했을까? 아니. 하지만 나는 같은 결과로 고통받는 일을 막기 위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같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을 책임을 지기로 했다. 더불어 미래에 훨씬 더 나은 여성과 만날 책임을 지기로 했다. 그리고 그러한 여자를 만났다는 말을 전할 수 있어서 기쁘다. 그 후로는 바람나서 날 버리는 여자친구도 253번의 복부 강타도 더는 없었다. 나는 내 문제에 책임을 지고 문제를 개선했다. 건전하지 못한 관계에 내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후로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그녀가 날 떠난 사건은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인 동시에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경험이었다. 그 사건 덕에 나는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었다. 내 수많은 성공 사례를 전부 합친 것보다 그 사건 하나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 우리 모두가 성공과 행복을 책임지려 한다. 성공과 행복이 누구 책임냐를 놓고 다투기까지 한다. 하지만 문제를 책임지는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때 진정한 배움을 얻고 현실적인 발전을 이루기 때문이다. 앉아서 남을 탓해봐야 자기만 괴로울 뿐이다.
말랄라가 총에 맞서 지키려고 했던 것. 정말 끔찍한 사건이 닥친다고 생각해보자. 많은 사람이 평소에는 책임감 있게 대처할 수 있지만 정말로 끔찍한 비극이 닥치면 사람들은 사력을 다해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 세상엔 순순히 받아들이기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존재한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심각한 사건이라고 해서 근본적으로 진리가 달라지는 건 아니다. 가령 당신이 도둑질을 당했다면 그건 절대 당신 잘못이 아니다. 도둑질 당하기를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 또 학교 폭력 현장을 목격했다면 당신은 선택을 해야만 한다. 직접 나서서 도와주건 경찰에 신고를 하건 혹은 모른 척 지나가건 말이다.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떤 반응을 하든 전부 당신 책임이다. 도둑질 당한 건 당신 선택이 아니었을지라도 그 경험으로 인한 감정적, 심리적 결과는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 2008년 탈레반이 파키스탄 북동부 변경에 있는 스와트 계곡을 점령했다. 이들은 즉시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강령을 이행했다. TV와 영화를 금지했고 여성은 남성을 동반하지 않으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으며 여자아이는 학교에 다닐 수 없었다. 2009년 12세의 파키스탄 소녀 말랄라 유사프자이는 학교에 다닐 수 없게 한 탈레반의 조치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그녀는 자신과 아버지의 목숨을 걸고 학교에 계속 다녔고 인근 도시에서 열리는 학회에도 참석했다. 온라인에는 이러한 글을 썼다. 너희 탈레반이 감히 내가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아가? 말랄라는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총을 맞았다. 그녀의 나이 고작 14세였다. 복면을 쓴 채 소총으로 무장한 탈레반 군인이 버스에 올라 물었다. 누가 말랄라냐? 말하지 않으면 다 쏴버리겠다. 그녀는 신원을 밝혔고 군인은 다른 승객이 보는 앞에서 말랄라의 머리에 총을 쐈다. 말랄라는 혼수 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맸다. 탈레반은 혹시라도 그녀가 살아난다면 그녀와 아버지를 모두 죽일 거라고 공언했다. 그녀는 오늘날까지 살아있다. 그리고 여전히 이슬람 국가가 여성에게 자행하는 폭력과 억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며 2014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머리에 총을 맞은 사건으로 그녀는 더 많은 지지자들과 더 큰 용기를 얻었다. 침대에 누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던가 나는 선택권이 없어 라고 말할 법한 상황에서 그녀는 정반대를 택했다. 어떤 패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다. 2013년 BBC는 강박장애가 있는 10대 6명이 원치 않는 생각과 반복적인 행동을 극복하기 위해 집중치료를 받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다. 17세 소녀 이모제는 자신이 지나가는 바닥을 모조리 두드려 봐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족이 죽을 거라는 무서운 생각이 밀려들었다. 조 씨는 모든 일을 오른손과 왼손으로 똑같이 해야 했다. 악수를 오른손으로 한 번, 왼손으로 한 번 해야 했고 음식도 양손으로 먹어야 했으며 문은 양발로 통과해야 했다. 좌우가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조 씨는 심각한 공황 상태에 빠졌다. 잭은 전형적인 청결 강박 장애 환자로 장갑을 끼지 않으면 외출을 하지 않았고 항상 물을 끓여 먹었으며 손수 준비하지 않은 불결한 음식은 입에 대지 않았다. 강박장애는 끔찍한 유전적 신경장애다. 치료가 불가능하며 기껏해야 조절이 가능할 뿐이다. 그리고 곧 알게 되겠지만 강박장애를 조절한다는 건 결국 가치관을 조절하는 일로 귀결된다. 정신과 의사는 먼저 아이들에게 각자의 강박적 욕구가 불완전하다는 점을 받아들이라고 했다.
가령 이모제는 가족이 죽을 거라는 공포에 휩싸일 때 가족이 실제로 죽는다 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했다. 쉽게 말해 그녀에게 일어난 일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조 씨는 모든 행동을 양쪽으로 해서 대칭을 맞추는 일이 실은 간헐적인 공황 상태보다 자기 삶을 더 망치고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했다. 잭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해도 세균의 존재와 감염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 단계의 목적은 자신의 가치관이 비합리적이라는 점을 아이들에게 일깨우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자신의 가치가 실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강박장애에 의한 것이라는 점과 그러한 비합리적인 가치를 따르면서 인생을 살아갈 능력을 잃고 있다는 점을 그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었다. 다음 단계는 아이들이 강박장애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선택해 거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조 씨는 친구와 가족에게 장애를 숨기지 않을 가능성, 평범하고 원만하게 사회생활을 할 전망을 가치로 선택했다. 이모제는 자신의 사고와 느낌을 통제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택했다. 잭은 트라우마를 겪지 않고 집을 오랫동안 떠나 있을 능력을 택했다. 이러한 새로운 가치들을 최우선순위로 둔 아이들은 집중적인 둔감화 훈련을 돌입해 이 가치들을 실행에 옮겼다. 공황이 뒤따르고 눈물이 솟았다. 잭은 무생물을 주먹으로 친 뒤 즉시 손을 씻었다. 하지만 이 다큐멘터리가 끝날 무렵엔 큰 진전이 있었다. 이모제는 더는 바닥을 두드릴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말했다.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괴물이 있어요. 앞으로도 쭉 거기에 있을 테죠. 하지만 점차 얌전해지고 있어요. 조 씨는 20분에서 30분 정도는 좌우 대칭을 맞추지 않고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 가장 많이 좋아진 건 잭인데 그는 식당에 있는 잔을 씻지 않고도 음료를 마실 수 있게 되었다. 잭은 그동안 배운 점을 이렇게 요약했다. 나는 이러한 삶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런 지긋지긋한 병을 선택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 병을 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죠. 많은 사람이 자기가 선천적으로 불리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한다. 강박장애가 있건 키가 작건 뭐건 간에 이들은 자기가 진짜 좋은 것은 얻지 못할 운명이라고 믿는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체념함으로써 상황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다. 이들은 생각한다. 이러한 형편없는 유전자를 선택한 건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못돼도 내 잘못은 아니라고. 그래, 당신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당신 책임이다. 신경적, 유전적 결함으로 인해 정신적, 감정적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도 있지만 그래도 달라질 건 없다. 이들은 나쁜 패를 물려받았고 그건 이들의 잘못이 아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키가 작은 거나 도둑질을 당한 게 그들의 잘못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역시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한다. 정신과 치료를 받든 심리 치료를 받든 아무것도 안 하든 선택은 결국 자기의 몫이다. 불우한 어린 시절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학대당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겪는 문제와 장애는 이들 탓이 아니지만 역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 문제를 해치며 앞으로 나아갈 책임과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할 책임은 언제나 자신에게 있다. 솔직히 말해보자.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사람, 홀대와 학대를 받아온 사람, 비극이나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겪은 사람,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나 트라우마를 견뎌낸 사람을 전부 불러 모은다면
이러한 사람들을 전부 모아 한 방에 넣는다면 아마도 모든 사람을 모아야 할 것이다. 살아가며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때에는 남들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진다. 어떤 이는 끔찍하지만 합법적인 방식으로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발목을 잡겠지만 각자의 상황을 각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할게요. 하하, 우리 자작 아저씨가 오늘은 무슨 실수를 하나 기다렸던 분이 계셨다면 죄송합니다. 저 오늘 진짜 잘 읽었죠?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 아우, 기특해. 잘하고 있다. 제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오케이. 나무님들, 안녕히 계세요.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